낙엽이 궁궐 담장을 타고 흩날리던 그해 가을, 경복궁은 유난히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교태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쓸쓸하게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원경왕 후 민씨의 친정, 여흥민씨 가문이 영모 혐의로 멸문된 지 이미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종실록 8년 9월 기록에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왕권을 위협한다는 상소가 빗발쳤고 상왕 태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처남들을 숙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는 이를 민씨 척족 제거라 부르지만 왕후 민씨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었고 남편이자 왕인 이방원에 대한 배신감이었으며 궁궐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참담함이었습니다. 교태전 안은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씨는 하루 종일 침전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시녀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왕후의 처소를 드나드는 상궁들조차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고 누구도 감히 왕후 앞에서 웃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오직 한 사람만이 왕후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인 신덕이었습니다. 신덕은 25의 나이로 왕후를 모신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궁궐에 들어왔고 민씨가 세자빈이었을 때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신덕에게 민씨는 단순한 상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자 의지처였습니다. 궁중시녀록 가상 문헌에 따르면 신덕은 말수가 적고 조용하나 눈빛만은 깊은 샘물처럼 맑고 굳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인들이 왕후의 변덕과 짜증을 견디지 못해 하나둘 다른 전각으로 옮겨가기를 청하던 그때에도 신덕만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씨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때 신덕은 밤새 죽을 끓여 왕후의 침상 곁에 놓아두었습니다. 왕후가 분노로 떨며 궁중 기물을 집어던질 때 신덕은 조용히 그 파편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왕후가 악몽에 시달리며 밤중에 깨어날 때 신덕은 이미 깨어 있었고 촛불을 밝혀 왕후의 두려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마마, 따뜻한 차를 준비했사옵니다. 신덕의 목소리는 언제나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왕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왕후의 상처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의 충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편 태종 이방원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과 싸웠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처남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왕후는 그를 원망했으며 심지어 아버지 태조마저 그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태종실록 8년 12월 기록에는 상왕이 태종에게 내가 왕이 되기 위해 형제를 죽이더니 이제는 처남까지 죽이느냐고 꾸짖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태종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태종은 홀로 경회로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에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 명한 뒤 그는 겨울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쳐 은빛 물결을 만들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태종은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때 교태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종은 무심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태전 뒤편 작은 마당에서 한 여인이 촛불을 들고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고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덕이었습니다. 태종은 발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신덕의 얼굴은 달빛 아래서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추운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태종의 목소리에 신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불빛에 비친 태종의 얼굴을 보고 신덕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상 전하, 소인이 신뢰를 범했사옵니다. 일어나라. 밤중에 왕후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마마께서 악몽에 시달리시어 찬물로 수건을 적셔 이마를 식혀드리려 하옵니다. 태종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신덕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신덕의 손은 찬물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녀의 옷자락은 물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하는가? 매일 밤이옵니다, 전하. 그 대답에 태종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신덕은 왕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헌신은 의무감을 넘어선 것이었고 그것은 태종 자신도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종은 이상하게도 신덕의 존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궁중회의에서 신하들의 공허한 충성 서약을 들을 때 태종은 신덕의 조용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왕후와의 냉랭한 대화 속에서 침묵이 흐를 때 태종은 신덕의 묵묵한 헌신을 생각했습니다. 태종 비사가상 문헌에 따르면 태종은 봄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교태전 근처를 자주 거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신덕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태종 9년 1409년 3월 진달래가 피어나던 어느 오후 태종은 교태전 후원을 거닐다가 다시 신덕과 마주쳤습니다. 신덕은 왕후의 침구를 볕에 말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약재를 다듬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부지런하구나. 태종의 목소리에 신덕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제 본분을 다할 뿐이옵니다. 본분? 태종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본분은 무엇인가? 신덕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태종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의 본분은 마마를 지키는 것이옵니다. 마마께서 고통받으실 때 소인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소인의 삶이옵니다. 그 말은 태종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신덕은 권력을 위해 지위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날 신덕에게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왕후를 얼마나 모셨는가? 7년이옵니다, 전하. 7년. 태종이 되뇌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대는 한 번도 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신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에게 궁 밖은 의미가 없사옵니다. 소인의 삶은 오직 마마와 함께하는 이곳에만 있사옵니다. 그날 이후 태종과 신덕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태종은 신덕에게 궁중의 일을 물었고 신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왕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후의 건강, 왕후의 마음, 왕후가 필요로 하는 것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태종은 점차 신덕 자신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궁궐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씨도 점차 마음을 추스르고 왕후로서의 책무를 다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종과 민씨 사이의 벽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궁중일기 태종 9년 6월 기록에는 전하께서 교태전을 방문하셨으나 왕후께서 접견을 사양하셨다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태종은 왕후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민씨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태종은 점점 더 신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종은 교태전 근처 정자에서 신덕을 불렀습니다. 신덕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태종 앞에 섰습니다.
전하, 소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태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궁궐 안에서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대뿐인 것 같구나. 신덕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종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두려워하지 마라. 태종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짐은 그대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고독한 밤에 누군가와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다. 그날 밤 그들은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종은 신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내려야 했던 가혹한 결정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잃은 슬픔, 왕후와의 갈라진 마음. 신덕은 조심스럽게 들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옳은 일을 하셨사옵니다.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고통스러운 결정이 필요하옵니다. 전하의 그 고통을 아는 이가 적을지언정 역사는 전하를 기억할 것이옵니다. 그 말에 태종은 오랜만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신덕은 그를 판단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이해하려 했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종과 신덕의 만남은 비밀스럽게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종은 신덕의 조용한 강인함에 끌렸고 신덕은 태종의 고독한 진실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지된 감정이라는 것을, 이것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지자 신덕은 점점 더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씨를 섬기고 있었고 민씨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종에 대한 감정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나는 마마를 배신하고 있는가? 나는 어찌 감히 전하를 사모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인의 고백에는 신덕의 심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인은 두 개의 운명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사옵니다. 하나는 상전에 대한 충성이요, 다른 하나는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옵니다. 소인은 어느 쪽도 저버릴 수 없사옵니다. 어느 날 밤 신덕은 민씨의 침전을 정리하다가 왕후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떠났다. 그는 여전히 내 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가버렸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신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후의 고통에 일조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신덕은 태종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말하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신덕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신덕아. 태종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짐은 그대에게 미안하다. 그대를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이 짐의 잘못이다. 전하. 하지만 짐은 고백해야겠다. 태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은 그대를 사랑한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짐은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그 고백에 신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전하, 소인은 마마를 배신할 수 없사옵니다. 짐도 안다. 태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충성과 짐의 사랑은 다른 것이다. 그대는 여전히 왕후를 섬길 수 있고 짐은 그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날 밤 신덕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상전의 그림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왕의 여인이 될 것인가. 달빛이 교태전을 비추고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는 가운데 신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충성과 사랑, 죄책감과 갈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매화가 피어나던 태종 10년 2월 궁궐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하지만 신덕의 얼굴에는 봄빛 대신 창백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덕은 그날 아침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석 달째 월경이 없었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으며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궁중 의녀로 오래 일했던 상궁 하나가 조심스럽게 신덕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신덕아, 혹시 몸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신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종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궁중의녀실록 태종 10년 2월 기록에는 교태전 나인 신덕의 태기가 의심되어 궁중의녀 박씨가 비밀리에 진맥을 행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녀 박씨는 신덕의 맥을 짚은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즉시 신덕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은 궁중대사이니 숨길 수 없느니라. 신덕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녀 박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을 왕후마마께 고해야 하느냐 아니면 전하께 먼저 알려야 하느냐. 결국 소문은 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교태전에서 가장 총애받던 나인이 전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헛소문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궁중 의녀가 공식적으로 태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종실록 10년 3월 기록에는 궁중에 이변이 있어 조정이 술렁였다는 간접적인 표현만 남아있지만 궁중비화록에는 당시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신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궁중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았다. 특히 원경왕후께서 이 소식을 들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태종은 신덕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날은 태종 10년 3월 15일 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신덕이 태종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후 민씨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신덕아. 태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덕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대는 두렵지 않느냐? 두렵사옵니다, 전하. 하오나 소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마마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옵니다. 태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신덕에게 그리고 왕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짐이 그대를 지킬 것이다. 태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대와 아이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소식이 민씨에게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였습니다. 교태전 대전마마가 그날 아침 왕후에게 보고를 올렸을 때 민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신덕이가? 내 신덕이가? 대전마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마, 이미 궁중 의녀가 확인하였고 전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옵니다. 순간 교태전의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씨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앞에 놓인 찻잔을 집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전연을 당장 내 앞에 끌고 오너라. 원경왕 후실록에는 그날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마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교태전 모든 상궁과 나인들이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왕후마마를 말릴 수 없었다. 신덕이 왕후 앞에 끌려왔을 때 민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신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신덕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왕후의 분노를 받아들였습니다. 7년이다. 내가 너를 7년 동안 내 딸처럼 아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느냐? 너는 짐승보다 못한 년이다. 민씨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덕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장 궁에서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아니면 내가 너를 직접 죽여버리겠다. 그때 태종이 교태전에 도착했습니다. 태종이 교태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씨는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사옵니까? 제 곁에서 저를 섬기던 나인과 정을 통하시다니 이것이 어찌 왕의 행실이옵니까? 태종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신덕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과 몸에 난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왕후. 태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신덕은 이미 짐의 여인이요. 왕후가 함부로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전하의 여인? 민씨가 비웃었습니다. 저것은 나인이옵니다. 천한 종년이옵니다. 어찌 전하의 여인이 될 수 있사옵니까?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태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덕은 짐의 아이를 가졌소.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요. 민씨는 눈물을 흘리며 태종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 신첩은 전하의 정실이옵니다. 전하와 함께 세자빈 시절부터 온갖 고초를 겪어왔고 전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왔사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신첩의 나인과 이것이 신첩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옵니까? 태종은 왕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왕후, 짐도 안다. 짐이 왕후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하지만 왕후 또한 짐을 이해하지 않았소. 왕후의 친정이 멸문당한 후 왕후는 짐을 원망하고 멀리했소. 짐은 이 궁궐에서 누구보다 외로웠소. 그것이 변명이 되옵니까? 민씨가 소리쳤습니다. 변명이 아니오. 태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만 사실일 뿐이오. 짐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왕후와 논쟁하지 않을 것이오. 신덕은 짐이 보호할 것이고 왕후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오. 그 말에 민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자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태종은 신덕을 교태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궁궐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처소를 신덕에게 하사했고 그곳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상궁과 나인들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는 이미 신덕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고 민씨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종 10년 4월 3일 태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종실록 10년 4월 기록에는 나인 신씨에게 신빈의 자코를 내렸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인, 즉 궁녀가 단번에 후궁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신빈이라는 자코는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태종은 온 궁궐에, 온 조정에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신덕은 자신이 믿고 보호할 여인이라고. 자코를 받는 의식이 거행된 날 신덕은 처음으로 비내 복식을 입었습니다. 비록 정일품 비내 복식은 아니었지만 종사품 비내 노기 홍상은 그녀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태종은 신빈을 불러 말했습니다. 신빈, 이제 그대는 왕실의 일원이요. 그 누구도 그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신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첩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자격은 짐이 정하는 것이요. 태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짐의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왕자가 될 것이요. 그대는 당당히 이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어. 하지만 신빈의 자코는 궁궐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씨는 분노와 모욕감에 침전해서 나오지 않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녀는 신빈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고 신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궁중일기 태종 10년 5월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후마마께서는 신빈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셨다. 마마께서는 나에게는 오직 세자마마와 왕자들만이 있을 뿐이라 말씀하시며 신빈의 아이를 왕자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궁중의 다른 후궁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빈의 빠른 성장에 질투를 느꼈고 어떤 이들은 왕후의 분노가 두려워 신빈을 멀리했습니다. 신빈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가 산책을 나가면 다른 후궁들은 일부러 길을 피했고 상궁들조차 그녀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종이 하사한 몇몇 시녀들만이 그녀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밤 신빈은 홀로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내 어미가 너를 이렇게 외로운 세상에 데려오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강을 건넜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9월 신빈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태종 10년 9월 15일 밤 신빈의 처소에는 궁중 최고의 의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태종은 직접 처소 밖에서 기다렸고 그의 긴장감은 모든 신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신빈은 고통 속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빨을 깨물며 견뎠고 피땀을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 10년 9월 16일 새벽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마 왕자이십니다. 건강한 왕자를 낳으셨사옵니다. 태종은 즉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피로에 지친 신빈의 손을 잡았고 작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고했소 신빈. 태종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대는 왕자를 낳았소. 신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태종실록 10년 9월 기록에는 신빈신 씨가 왕자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기록 뒤에는 수많은 감정과 갈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소식이 궁중에 퍼지자 민 씨는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교태전 문을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원경왕 후 비망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후마마께서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신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마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침묵은 분노보다 더 무서웠다. 마마께서는 단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저 아이는 결코 세자가 될 수 없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신빈은 왕자를 품에 안고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태종은 자주 신빈의 처소를 찾았고 아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신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왕후에게 가장 사랑받던 시녀에서 왕후에게 가장 미움받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제 그녀 앞에는 생존을 위한 긴 싸움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신빈은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궁궐이 아무리 차갑고 무서워도
어미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온 궁궐을 하얗게 덮었지만 신빈의 마음속에는 이미 살아남기 위한 뜨거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후의 질투, 궁중의 냉대, 끝없는 위협. 신빈은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태종의 보호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된 민씨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신빈. 두 여인 사이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신빈이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매화가 다시 피어나던 태종 11년 신빈의 처소는 궁궐 안의 작은 섬과 같았습니다. 첫 왕자를 낳은 지 반년이 지났지만 신빈을 둘러싼 냉기는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궁중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민씨는 여전히 신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궁중의 다른 후궁들도 왕후의 눈치를 보며 신빈을 멀리했습니다. 궁중후 국록 태종 11년 2월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빈마마께서는 거의 처소 밖을 나오지 않으셨다. 왕자를 안고 작은 정원을 거니시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셨고 그마저도 다른 후궁들이 없는 이른 아침 시간을 택하셨다. 궁중은 마치 신빈마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어느 날 아침 신빈은 왕자를 안고 처소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후궁 권씨가 나인들을 거느리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권씨는 태종의 후궁 중 하나로 왕후 민씨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신빈은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권빈마마께 문안드리옵니다. 하지만 권씨는 마치 신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나인들도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신빈은 투명인간과 같았습니다. 신빈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어린 왕자가 작은 손을 내밀었고 신빈은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단다, 아가야. 신빈이 속삭였습니다. 어미는 이런 것쯤은 견딜 수 있단다. 그해 봄 궁중에는 묘한 권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왕후 민씨는 여전히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지만 그녀의 권력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친정 가문이 멸문당한 후 그녀는 외척의 힘을 잃었고 태종과의 관계도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왕후라는 지위가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궁중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한편 신빈은 태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궁중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왕후와 신빈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태종조 궁중비사 태종 11년 4월 기록에는 당시 후궁들의 심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 이씨는 왕후마마께 충성을 맹세했다. 그녀는 신빈을 무시하고 왕후마마의 환심을 사려 했다. 후궁 김씨는 중립을 지키려 했으나 왕후마마의 압박에 결국 신빈을 멀리하게 되었다. 후궁 박씨는 신빈을 동정했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궁중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고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편을 골라야 했다. 태종 11년 4월 8일 왕후 민씨는 궁중 후궁들을 모두 교태전으로 불렀습니다. 오직 신빈만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민씨는 후궁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궁중의 질서는 엄격해야 하오. 나인 출신이 하루아침에 빈이 되었다 하여 우리가 그를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소. 여러분은 모두 양반가의 딸이거나 명문가 출신이요. 신분의 차이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명백히 신빈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후궁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왕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신빈에 대한 적대감은 단순한 무시를 넘어 구체적인 위협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종 11년 5월 15일 밤 신빈의 처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태종실록 11년 5월 기록에는 궁중 일각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큰 피해 없이 진압되었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궁중사걸록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신빈마마의 처소 부엌에서 불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신빈마마께서 왕자를 안고 재빨리 대피하셨고 궁녀들이 신속하게 불을 껐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부엌 라인이 평소와 다르게 기름이 많이 쏟아져 있었다고 증언했고 불이 난 시각도 신빈마마께서 왕자를 재우신 직후였다. 태종은 즉시 사건을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관련된 라인들은 모두 실수였다고 주장했고 더 이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신비는 그날 밤 왕자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태종이 밤늦게 신빈의 임시 처소를 찾았을 때 신빈은 아직도 왕자를 안고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빈 괜찮소? 전하. 신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하오나 왕자가 다칠 뻔했사옵니다. 태종은 신빈과 왕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짐이 더 철저히 보호하겠소. 그 누구도 그대와 아이를 해치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자를 지킬 수 있을까? 신빈일기 태종 11년 6월 3일 기록에는 신빈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소첩은 깨달았습니다. 왕후마마와 맞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소첩이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왕후마마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소첩과 왕자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첩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종입니다. 철저한 그러나 전략적인 복종 말입니다. 신비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방패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절대 왕후에게 도전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기회에 왕후에게 복종과 존경을 표한다. 셋째, 궁중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넷째, 오직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집중한다. 이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태종 11년 7월 15일은 왕후 민씨의 생신이었습니다. 신비는 이날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왕후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술을 놓은 비단 수건과 왕후가 좋아하는 약재로 만든 보약이었습니다. 생신 아침 신비는 왕자를 데리고 교태전을 찾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신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빈이 교태전에 나타난 것은 신빈이 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신빈은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왕후마마 소첩 신빈이 마마의 생신을 축하드리옵니다. 소첩이 비록 마마께 큰 상처를 드렸사오나 마마께서는 소첩에게 있어 영원한 은인이시옵니다. 마마께서 소첩을 나인으로 거두어 주시고 7년을 돌봐주신 은혜를 소첩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교태전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씨는 신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민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올 필요는 없었다. 마마 소첩은 마마께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신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첩은 다만 마마께 감사를 드리러 왔을 뿐이옵니다. 소첩의 모든 것은 마마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소첩이 전하를 뵐 수 있었던 것도 이 궁궐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마마 덕분이옵니다.
그 말에 민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신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아첨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마마 소첩은 알고 있사옵니다. 소첩이 마마께 얼마나 큰 고통을 드렸는지를. 하오나 소첩은 마마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마마께서 소첩을 미워하시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소첩은 다만 왕자를 잘 키워서 왕실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할 뿐이옵니다. 민 씨는 신빈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민 씨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 씨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러가거라. 민 씨가 말했습니다. 선물은 받아두겠다. 신빈은 다시 한번 삼배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신빈의 행동은 궁중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후궁들은 신빈의 전략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겁한 굴복으로 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처신임을 알아챘습니다. 태종 11년 8월 중순 후궁 박 씨가 조심스럽게 신빈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태종의 후궁 중 하나로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후의 압박과 다른 후궁들의 경쟁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신빈마마.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첩이 감히 마마를 찾아뵌 것은 마마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이옵니다. 신빈은 박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박빈마마 소첩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사옵니까? 소첩은 다만 살아남으려 애쓸 뿐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왕후마마께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시면서도 전하의 총애를 잃지 않으셨사옵니다.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사옵니까? 신빈은 박 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박빈마마 소첩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옵니다. 이 궁궐에서 권력 싸움에 뛰어들면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이옵니다. 왕후마마는 정실이시고 우리는 후궁이옵니다. 이 질서를 바꿀 수는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자녀를 낳고 잘 키우는 것이옵니다. 신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건강한 왕자와 공주를 낳아 잘 키운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되옵니다. 그것은 왕후마마도 부정할 수 없는 공헌이옵니다. 박 씨는 신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마 소첩도 마마처럼 하고 싶사옵니다. 하오나 소첩은 아직 자녀가 없사옵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빈이 위로했습니다. 때가 되면 마마께서도 자녀를 갖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때까지 마마께서는 건강을 돌보시고 전하께 진심으로 대하시옵소서. 세월이 흐르면서 신빈의 전략은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종 12년 봄 왕후 민씨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태종실록 12년 3월 기록에는 왕후가 병환으로 누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 씨는 오랜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인해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신빈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교태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왕후의 병문안을 왔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신빈은 달랐습니다. 신빈은 교태전 밖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마마 소첩 신빈이옵니다. 소첩이 마마를 간호하게 해주시옵소서. 대전마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신빈마마 왕후마마께서는 그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옵니다. 소첩은 알고 있사옵니다. 신빈이 말했습니다. 하오나 소첩은 마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사옵니다. 소첩이 비록 마마를 뵙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마마의 쾌유를 빌겠사옵니다. 신빈은 그날부터 매일 교태전 밖에 와서 왕후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민 씨가 대전마마를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신빈을 들어오게 하라. 신빈이 침전에 들어갔을 때 민 씨는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빈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느냐? 민 씨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마 소첩은 마마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사옵니다. 신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마마께 상처를 드린 것은 사실이오나 마마께서 소첩에게 주신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옵니다. 소첩은 마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민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덕아. 민 씨가 처음으로 신빈의 옛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정말 미운 아이로구나. 마마. 가거라. 민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기 싫다. 하지만 그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신빈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태종 12년 7월 신빈은 두 번째 왕자를 낳았습니다. 태종실록 12년 7월 기록에는 신빈이 또 왕자를 낳았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빈은 이제 2명의 왕자를 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권력 싸움 대신 자녀를 통한 안전망 구축, 이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신빈은 후궁 박 씨를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박빈마마, 우리 후궁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어야 하옵니다. 왕실에 많은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는 것은 왕조의 번영이옵니다. 마마께서도 곧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박 씨는 신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가을 박 씨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궁중은 점차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빈의 침묵의 방패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신빈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그 겸손함이 오히려 다른 후궁들의 신뢰를 얻게 했습니다. 그녀는 왕후에게 도전하지 않았지만 태종의 총애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중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통해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신빈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는구나. 나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살아남고 있다. 그것이 신빈의 지혜였고 그녀가 이 잔혹한 궁궐에서 찾아낸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태종 16년 가을, 궁궐은 조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빈이 처음 태종의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해가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신빈은 총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3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였습니다. 태종실록 각 해의 기록에는 신빈이 왕자 왕녀를 낳았다는 간단한 문장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궁중후국록 태종 16년 9월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빈마마께서는 이제 궁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후궁이 되셨다. 마마의 처소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전하께서는 가장 자주 신빈마마의 처소를 찾으셨다. 신빈마마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하셨으나 그 존재감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 치렀던 무자비한 싸움들, 왕권을 지키기 위해 내렸던 가혹한 결정들, 그 모든 것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태종 16년 10월 중순, 태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태종실록 16년 10월 기록에는 상께서 병환으로 정사를 보지 못하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종은 심한 두통과 현기증에 시달렸고 가끔씩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궁중 의원들은 과로와 심려가 쌓여 생긴 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왕후 민씨는 즉시 교태전에서 태종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와 태종 사이의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왕후였고
태종은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후궁들도 차례로 태종의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누구와도 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태종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는 곁에 있던 내시에게 말했습니다. 신빈을 불러오너라. 신빈이 태종의 침전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태종은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신빈은 태종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전하, 소첩이 왔사옵니다. 태종은 신빈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빈, 그대가 왔구나. 전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사옵니다. 태종은 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은 이제 늙었소.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소. 전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아직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하옵니다. 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렸소. 형제들을 죽였고 처남들을 죽였고 수많은 신하들을 숙청했소. 짐은 과연 올바른 길을 걸었던 것일까? 신빈은 태종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나라를 위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사옵니다. 그 고통을 아는 이가 적을지언정 역사는 전하를 기억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조선을 안정시키셨고 왕권을 확립하셨사옵니다. 태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대만이 짐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날 밤 신빈은 태종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태종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약을 달여 먹였으며 태종이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궁중간호록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빈마마께서는 전하를 간호하시는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다. 마마께서는 전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알아차리셨고 전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이셨다. 그것은 마치 7년 전 나인 시절 왕후마마를 간호하시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태종의 병이 조금씩 호전되어 가던 어느 날 왕후 민씨가 태종의 침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신빈은 태종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신빈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빈은 황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후마마께 문안 드리옵니다. 민씨는 신빈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에서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신빈의 모습을 보며 예전 자신을 간호하던 나인 신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대는 물러가거라. 민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전하를 돌보겠다. 신빈은 태종을 바라보았고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빈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민씨가 태종 곁에 앉았을 때 태종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후, 오랜만이요. 전하, 어찌 이다지도 수척해지셨사옵니까? 민씨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았고 이제 남은 것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로서의 정이었습니다. 짐도 이제 늙었소. 태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하. 민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신빈이 전하를 잘 돌보고 있더이다. 태종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씨가 신빈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신빈은 좋은 아이이옵니다. 민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전하를 섬기고 있더이다. 저는 오랫동안 그 아이를 미워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아이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더이다. 태종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후, 짐이 그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소.
그것은 짐의 가장 큰 후회요. 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너무 많은 것을 겪었사옵니다. 신첩은 여전히 전하의 왕후이옵니다. 태종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태종 17년 봄이 되자 태종은 다시 정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쉽게 피곤해졌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태종실록 17년 3월 기록에는 상께서 건강을 회복하시어 신하들을 접견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회복되면서 궁중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병환 동안 신빈이 보여준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빈에게 더 큰 처소를 하사했고 그녀의 자녀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태종은 신빈의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가장 큰 왕자는 이제 7살이었고 가장 어린 공주는 2살이었습니다. 태종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짐의 자랑이다. 건강하게 자라서 왕실의 기둥이 되어라. 신비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한다. 그리고 왕후마마께도 항상 공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큰 왕자가 신빈에게 물었습니다. 어마마마 왕후 할마마께서는 우리를 좋아하시나이까? 신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왕후마마께서는 왕실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단다. 너희도 왕후마마를 진심으로 공경해야 한다. 태종 18년 여름 왕후 민씨가 다시 병에 걸렸습니다. 태종실록 18년 7월 기록에는 왕후께서 중병으로 위독하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 18년 1418년 7월에 승하했습니다. 민씨의 병환 소식을 들은 신비는 즉시 교태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신비는 왕후의 침전 밖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6해 전 왕후의 병을 간호하려 했던 그때처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대전마마가 나와 신빈에게 말했습니다. 신빈마마 왕후마마께서 마마를 부르십니다. 신빈이 침전에 들어갔을 때 민씨는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신덕아. 민씨가 신빈의 옛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마 소첩이 여기 있사옵니다. 신빈은 눈물을 흘리며 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구나. 마마, 그것은 당연하옵니다. 소첩이 마마께 큰 상처를 드렸사옵니다. 민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구나. 너는 그저 내 운명을 살았을 뿐이다. 마마, 전하를 잘 모셔라. 민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외로운 분이시다. 너만이 전하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마,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옵소서. 마마께서는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민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덕아, 아니 신빈. 너는 좋은 어머니가 되었구나. 내 아이들을 잘 키워라. 그것이 왕실을 위한 가장 큰 공헌이다. 태종 18년 7월 12일 원경왕후 민씨는 승하했습니다. 왕후의 상을 치르는 동안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비는 왕후의 빈소를 지키며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민씨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씨가 없었다면 신비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후의 상이 끝난 후 궁중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더욱 신빈에게 의지했습니다. 신빈의 처소는 이제 태종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치적 계산도 권력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조용하지만 따뜻한 신빈의 미소만이 있었습니다.
태종 말년실록 18년 9월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후께서 승하하신 후 전하께서는 신빈마마의 처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신빈마마는 전하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고 전하께서는 마마와의 대화에서 위안을 얻으셨다. 궁중은 이제 신빈마마를 전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태종과 신빈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신빈, 그대 덕분에 짐은 평화를 느낀다. 전하 소첩은 다만 전하를 섬길 뿐이옵니다. 아니요. 태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짐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요. 그대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직 아이들을 키우고 짐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 짐은 안다오. 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그저 살아남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하오나 그 과정에서 소첩은 진정한 평화를 배웠사옵니다. 싸우지 않는 것, 욕심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더이다. 태종은 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세종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신빈에게는 왕조의 어머니가 될 운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단순히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공존의 시대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던 태종 18년 늦가을, 궁궐에는 중대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왕후 민씨의 상을 치른 지 석 달 후 태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짐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한다. 태종실록 18년 8월 기록에는 상께서 세자에게 양위할 뜻을 밝히시니 신하들이 모두 놀라며 만류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종은 53세의 나이로 아직 젊은 편이었지만 오랜 병환과 심신의 피로로 인해 왕위를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자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은 당시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성품으로 이미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비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세자는 민씨의 셋째 아들이었고 신빈의 아들들과는 이복 형제였습니다. 신비는 자신의 아들들이 새로운 왕 아래에서 어떻게 대우받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태종 18년 9월 9일 세자 충녕이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세종실록 즉위년 9월 기록에는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종이 되시다라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위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온 나라가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세종은 궁중의 모든 후궁들을 아련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왕이 선왕의 후궁들에게 예를 표하는 의례였습니다. 신빈이 세종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을 때 세종은 그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빈마마 일어나시옵소서. 대왕대비마마. 신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종은 이제 상왕이 되었고 세종이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신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선왕께서 병환 중에 가장 의지하셨던 분이 마마라고 들었습니다. 선왕을 헌신적으로 모신 마마의 은덕을 과인은 잊지 않겠습니다. 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소첩은 다만 제 본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마마의 자녀들은 곧 과인의 형제들이옵니다. 세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과인은 마마와 마마의 자녀들을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처럼 아끼겠습니다. 그 말에 신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의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 태종은 상왕으로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실록 즉위년 기록들을 보면 세종은 자주 상왕 태종에게 자문을 구했고 태종은 아들 왕을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된 태종은 신빈의 처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상왕일기 세종 즉위년 12월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왕께서는 거의 매일 신빈마마의 처소를 찾으셨다. 상왕께서는 마마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셨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자 상왕께서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어느 겨울날 저녁 태종은 신빈과 함께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신빈, 짐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요. 태종이 말했습니다. 상왕마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대를 만난 것, 그대와 함께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짐의 가장 큰 복이요. 신빈은 태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첩이야말로 복을 받았사옵니다. 마마를 섬길 수 있었던 것, 마마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소첩에게는 은혜이옵니다. 그대는 한 번도 짐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구려. 태종이 말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재물도. 그대는 언제나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소. 소첩은 알고 있었사옵니다. 신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소첩은 다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태종은 신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요. 세종 4년 5월 10일 상왕 태종이 승하했습니다. 세종실록 4년 5월 기록에는 상왕께서 승하하시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종은 향년 58세로 제위 18년과 상왕 4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빈은 태종의 빈소 앞에서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고 세종이 직접 나서서 신빈을 달래야 했습니다. 신빈마마 마마께서 쓰러지시면 선왕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마마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신빈은 세종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중상례록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빈마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마께서는 상황마마는 소첩의 전부였다. 소첩은 마마 없이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대왕 대비께서는 신빈마마를 친어머니처럼 위로하시며 과인이 어머님처럼 마마를 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태종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는 헐릉의 왕후 민씨와 함께 묻혔습니다. 태종의 상을 치른 후 신빈의 삶은 또다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신빈은 이제 궁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태종의 다른 후궁들도 있었지만 신빈만큼 많은 자녀를 둔 이는 없었고 태종의 총애를 받은 이도 없었습니다. 세종은 신빈을 각별히 예우했습니다. 그는 신빈에게 더 큰 처소를 하사했고 그녀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제공했습니다. 세종실록 5년 3월 기록에는 신빈의 처소를 확장하고 시녀들을 더 배치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봄날 세종은 신빈을 궁궐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신빈이 도착했을 때 세종은 이미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앉으시옵소서. 세종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소첩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세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마 과인은 마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첩이 무엇을 했다고? 마마께서는 선왕을 가장 잘 모셨습니다. 세종이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외로워하실 때, 아파하실 때 마마께서는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과인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에 선왕께서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마께서 선왕에게 위안이 되어 주셨기에 선왕께서는 평화롭게 말년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신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소첩은 다만 마마
세종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마는 과인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과인은 마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마마의 자녀들은 과인의 동생들이고 과인은 그들을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날 세종은 신빈의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신빈의 세 아들과 두 딸은 모두 세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왕실의 귀한 자녀들이다. 세종이 말했습니다. 과인은 너희들을 친동생처럼 아끼겠다. 너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힘써라. 신빈의 자녀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 10년 가을 세종은 신빈을 위해 특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빈이 환갑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종은 신빈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궁중 연회를 열었습니다. 세종실록 10년 9월 기록에는 신빈을 위한 잔치를 베풀다라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지만 궁중연회록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는 신빈마마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푸셨다. 궁중의 모든 왕족과 대신들이 참석했고 음악과 춤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대왕 대비께서는 마마께 친히 술을 따르시며 마마께서는 왕실의 큰 어른이시다. 마마의 덕과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잔치가 한창일 때 세종은 신빈에게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비단으로 만든 의복과 옥으로 만든 장신구였습니다. 마마, 이것은 과인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마마께서 선왕을 모시고 왕실의 자녀들을 키우신 공덕을 기리고자 합니다. 신빈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소첩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세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권력을 탐하지 않으셨고 왕실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며 오직 자녀를 잘 키우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과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신빈은 홀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인으로 시작한 삶, 왕후의 그림자였던 시절, 태종의 총애를 받으며 후궁이 된 순간, 왕후의 미움과 궁중의 냉대 그리고 침묵의 방패로 살아남은 세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세종 14년 겨울, 신빈은 이제 5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왕실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은 모두 왕자로서 봉작을 받았고 2명의 딸은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신빈은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세종이 신빈의 처소를 방문했습니다. 신빈의 처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마마, 과인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항상 환영이옵니다. 세종은 신빈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세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인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마마께서 권력을 탐하셨다면, 마마께서 왕후님과 다투셨다면 궁중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소첩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사옵니다. 신빈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소첩이 다른 길을 택했다면 아마도 소첩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마마의 지혜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세종이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이기셨고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신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첩이 얻은 것은 단순합니다. 건강한 자녀들, 평화로운 노년, 그리고 대왕 대비마마의 은혜. 이것이면 충분하옵니다. 세종은 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 과인은 마마를 왕조의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마마께서는 단순히 선왕의 후궁이 아니라 왕실 전체의 어른이십니다.
마마의 덕과 지혜는 후세의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 말에 신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소첩은 다만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 뿐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께서는 그림자가 아니라 빛이셨습니다. 선왕의 외로움을 비춰주신 빛이었고 왕실의 평화를 지켜주신 빛이었습니다. 궁궐의 그림자 신빈신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신빈신 씨는 세종대왕의 극진한 예우 속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태종의 후궁으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던 여인. 왕후의 질투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지혜로운 여인. 권력 대신 평화를 택했던 겸손한 여인. 세종대왕이 친어머니처럼 공경했던 왕조의 어머니.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고 권력의 정점에 서지는 못했지만 존경받았으며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신빈신 씨,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림자 속의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장 강한 힘은 싸우지 않는 것이며 가장 큰 승리는 욕심내지 않는 것이다. 충심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궁궐의 달빛 아래 신빈의 미소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